이제 이어서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대전환 시대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김경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기조 강연을 맡겨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님께서 기조연설에 80장짜리 슬라이드 처음 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번도 80장 슬라이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주제를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은 이걸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도시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이 급격한 도시화와 같이 진행됐다라는 사실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사회 발전과 도전 과제를 한번 정리해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메가 트렌드 이것이 이제 코비드 19이라는 어떤 충격과 함께 어떤 식으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 국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도시, 주택, 교통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의 중요성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도시화의 경험에서 이런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면서 생활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됐고 이것은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의식주 그리고 행, 교통 관련 지표들에서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판단하는 주관적인 행복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규명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또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코비드로 인한 불확실성, 또 국제 정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메가 트렌드에 겹쳐지면서 굉장히 격변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 결국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이 기술 발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선도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소화시켜서 우리 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특히 탄소 배출량 감축 요구가 강화되고 있고 이미 우리가 상당히 야심적인 그런 그 감축 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고민도 또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과 대응을 살펴보고 결국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혹은 우리 도시와 국토가 좀 더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그런 재해로부터 복원력을 가지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의 중요성과 과제는 저는 뭐 교통 전문가가 아니고 도시경제학자지만은 이제 교통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공간적으로도 더욱더 연결된 도시권 내에서의 광역교통망
또 지역 간의 연결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 접근성과 포용성,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문제, 또 교통에 대한 부담 가능성을 낮춰주는 문제. 다음으로는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많이 줄여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 우리가 이제 수송 부문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2018년 대비 한 37, 8%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화물이나 항공 같은 것은 탄소 감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 아까 뭐 축사에서도 나온 플랫폼 기반 서비스, 그리고 여러 교통 수단을 결합하는 멀티모델리즘, 또한 토지 이용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 결국 교통의 중요한 역할은 공간적 그 거리를 시간으로 좁혀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입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높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통망의 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코비드로 인해서 사람들의 통행 수요가 패턴이 바뀌었고,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가 또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력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슬라이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 그리고 세계 경제 GDP의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출과 수입은 세계 전체 2.9%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경쟁력 지표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카본 풋프린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8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한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는 하나의 요약표인데,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소득과 인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고, 그리고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이 컬럼에는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노동 시간, 이것은 이제 노동 인풋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한 수출 지향적인 경제를 하면서 이런 주요 지표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컬럼은 이러한 경제 발전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은 51세에서 80세로, 여성은 53세에서 86세로 이렇게 늘어났고,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14살 남학생의 평균 신장이 1965년에 150cm가 좀 안 됐는데 1993년에 164cm가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 안에 뭐 거의 15cm가 크는 전무후무한 그런 성과를 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영양과 보건과 안전과 이런 모든 것을 요약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나 전화 보급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동시에 일어난 것이 우연이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고, 오래 기간에 걸친 데이터들을 보면 경제 성장률과 도시 인구 비율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고,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로머 교수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195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도시화율이 한 1%포인트씩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1인당 GDP가 6%포인트씩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도시화율의 증가보다 월등하게 1인당 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그 비중이 처음 시작할 때 도시화율이 낮았던 중국이나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당연히 앞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농업 기반의 저소득 국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기반의 고소득 국가로 바뀌게 되는데, 1960년에
산업별 GDP 구성을 보면 1차 산업이 39%고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 되고 이 기간 동안에 도시화율이 측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27%나 39%에서 81%, 91%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폴 로머의 이른바 내생적 경제 성장론에서는 결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혁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인데 그러한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 도시다. 왜냐하면 도시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이제 경험을 축적하고 또 서로 지식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거의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세계 처음으로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게 된 게 2007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에 56%고 2050년에 68%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뭐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2018년에서 2050년 요 기간 중에 전 세계 도시 인구가 25억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런 경제 성장의 동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불평하는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이나 이런 빈곤이나 범죄 그런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가 세계 GDP의 80% 내지 85%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대도시권의 경제 규모는 웬만한 국가 경제를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동경 대도시권의 GDP가 2015년에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반면에 말레이시아의 GDP가 8천억 달러가 좀 넘는데 서울 하나가 9천억 달러가 됩니다. 이만큼 대도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도시화율과 1인당 소득 사이에는 이렇게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또 도시화율하고 경제 성장률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가 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도 심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전체 지구 에너지 소비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을 도시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이뤄냈는데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결국 주로 주택과 교통, 환경을 데이터를 볼 텐데요. 먼저 주거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주거 면적이 1970년 6.8제곱미터에 2015년에 27, 지금은 3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만 해도 상수도를 갖춘 주택이 56%, 욕실 온수 목욕을 갖춘 데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100%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 수준이 개선됐고 이제 선진국 수준에 상당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들보다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 하나 오타가 있습니다. 주택 재고 대비 사회임대주택의 비중이 8%입니다. 8% 제대로 들어갔군요. 예. 그래서 이 어느덧 이 공공임대주택도 선진국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나라들도 많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잘 아시는 대로 200만 호 건설 계획에는 획기적인 계기가 있음으로써 주택 건설이 활발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최근 들어 특히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세계에서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오른 나라에 속하고 또 PIR이라는 것은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인데 쉽게 얘기하면 집값이 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하는 건데
지난 5년 동안에 이 수치가 전국적으로는 한 5.7에서 7.6으로 올랐고 서울은 10.8에서 11 정도에서 19 거의 2배까지 올라서 결국 이런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PIR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규제가 심하고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난 50년 동안 지표들이 많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로 인프라 품질 지수를 보면 이게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도로 품질은 싱가포르이 1위고 대한민국이 9위입니다. 철도는 1위가 일본이고 대한민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근 통학 시간은 이 데이터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긴 시간을 길에다가 뿌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에 서울시 평균 통근 시간을 봐도 평균 53분인데 서울 시계를 넘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145분까지도 통근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이제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5.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OECD 회원국 평균이 2019년에 5.2였으니까 우리가 거의 평균까지 내리는 데 성공을 했고 특히 감소율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빠른 속도로 교통사고를 사망자 수를 줄여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 환경 오염을 보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된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 주요 도시와 서울을 비교할 때도 아직은 대기 오염도 면에서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종합한 UNDP의 인간 발전 지수를 보면 역시 1인당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저 빨간 점 중에 코리아라고 KOR이라고 써진 거 보면은 평균 추세선보다 다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인 지표로 얘기하는 이제 세계 행복지수라는 게 매년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행복지수에 있어서 2021년에 146개국 중에 5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제력이나 1인당 소득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낮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 추세선 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판단이 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OECD의 그 삶의 만족도 조사인데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12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뭐 교통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로 이제 주거, 안전, 분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 삶의 만족도가 이제 척도의 4.0 미만인 국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 축에 듭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 만족을 못하는 국민의 수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1인당 소득과 조금 전에 보여드린 OECD의 만족도를 보더라도 일본하고 우리가 여전히 추세선 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눈부신 경제 성장도 하고 도시화를 잘 관리했지만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활 수준이 굉장히 개선이 됐지만 주관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코비드로 인한 성장 잠재력 훼손 문제,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세,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 상대적 빈곤, 계층 간 갈등, 마지막으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2019년 추계 때만 해도 2027년부터 감소한다고 그랬었는데
2021년 추계를 해보니까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 2017년부터 이미 줄기 시작했고 계속 고령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지난 40년 동안 경제 성장의 원천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자본,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노동 그리고 TFP라는 게 총 요소 생산성이고 이제 기술 진보를 나타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성장률도 둔화되고 이런 그 총 요소 생산성도 저하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려고 코비드로 인한 추가적인 성장 잠재적 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위 계수가 과거에는 우리가 분배가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 높은 축에 들고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것은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사람들의 비중인데 이게 2020년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는 아주 높지 않지만 고령 인구는 압도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육 제도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연구개발 핵심 인력의 기반을 넓히는 것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교통의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불확실성 지수라는 것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이제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유닛인데 나오는 보고서에 나오는 uncertainty라는 단어의 비중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지금을 이제 우리가 제목에 대전환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원을 찾아보면 이제 칼 폴란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가 쓴 이제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1944년 책에 산업혁명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도시화가 이런 중요한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조셉 스티글리츠는 로봇의 본격적인 사용과 AI 이것이 또 하나의 대전환이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린 이제 고잉 그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또 녹색 전환이 이런 대전환이라고 얘기했고 코비드는 이러한 무슨 글로벌 트렌드는 아니지만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메가 트렌드와 함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특별히 옥스팜의 보고서를 여기 가져온 것은 이게 이제 2016년 이후에 나온 20여 개의 보고서를 종합한 그러한 메타 서베이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해가지고 많이 떠오르는 단어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크게 나오는 게 테크놀로지고 어바니제이션, 뭐 에이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옥스팜은 이걸 4개 클러스터로 나눴는데 기술, 인구와 인구 구성, 환경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 역학의 변동 이런 것들로 나누고 있고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도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저성장, 뭐 분배 문제, 도시화가 이제 우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미 일부 도시가 쇠퇴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생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뭐 기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은 앞으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른바 세 개의 T,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이제 세 개의 T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탤런트고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고 세 번째는 톨러런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포용성이 필요하다,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랬는데요. 기술 진보에 대한 인류의 상상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1900년 프랑스 박람회를 앞두고 1899년 무렵에 프랑스 화가들이 전망한 서기 2000년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드론이 등장하고 있고 우편 배달부나 소방수가 이걸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뭐 고래 버스도 있고 수중에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 보면은 영상 통화하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1900년에 내다보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건 뭐 우리나라만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기술들이 실현이 되려면 우선은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겠고 보급이 돼야 되겠지만 비용이 낮아져야 되겠고 그 관련 산업이 생겨나야 되겠지만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 스마트 도시, 뭐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스마트 도시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런 기술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의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 얘기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아는 혼잡 통행료가 피구라는 경제학자 1920년입니다. 이때부터 얘기를 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로 됐는데 받기 전에 이제 사망한 비크리 교수가 1959년에 미국 의회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혼잡 통행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거는 싱가포르이 처음에 1975년에 이른바 에어리어 라이센싱 스킴이라는 종이로 된 이제 도심 진입 통행권을 사가지고 붙이고 리스트릭트 존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그게 98년부터는 ERP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남산 135 통행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원이고 이걸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지만은 아마도 2010년대 이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교통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수용성도 있고 또 뭐 공평성에 대한 어떤 배려의 부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도시를 많이 하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마트 도시를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스마트 도시의 핵심은 플랫폼입니다. 도시가 기능 위주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재편되는 그래서 도시가 하나의 운영 체계가 되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화기에 비유하면 옛날 2G 폰이 전통적인 도시고 스마트폰이 개방된 생태계를 갖고 있는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스마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마트 도시 플랫폼의 여러 분야가 결합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뭐 어느 시든지 큰 도시의 구에 가도 이런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맥킨지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스마트 도시 요소들을 적용할 때 이런 여러 분야의 삶의 지표가 10 내지 20, 30%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뭐 저도 이제 어르신이 됐는데 요새는 이제 무슨 맥도날드에 가든 고속도로 휴게소 가든 다 키오스크에 들어가서 이걸 주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2016년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의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인터넷을 못하는 이른바 디지털에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뭐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도 봤고 미래,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봤는데, 단기적으로 코비드의 영향이 어떤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일하는 방식은 재택근무가 많이 늘었고, 교육도 온라인 혹은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게 확대되고 있고, 소비에 있어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온라인 쇼핑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공유 경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특히 우리나라는 아침에 일어나서 뿔뿔이 아침밥을 먹고 나가서 밤늦게 뿔뿔이 들어오는, 그리고 잠만 자는 이런 공간에서 거주와 함께 근무 혹은 학습의 공간이라는 다변화된 기능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주거 패턴에 앞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에 있어서는 도시의 본질은 사람들이 너무 촘촘히 붙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없을 정도라, 그게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의 정의인데, 이런 고밀도 도시 생활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탈도시와 교외 혹은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택근무의 가능성은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조업이나 ICT 기업이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제조업이고 숙박 요식업 같은 개인 서비스는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최근에 낸 자료를 보면 ICT와 이제 금융 뭐 이런 데는 훨씬 재택근무가 쉽지만 밑으로 가게 되면 이런 개인 서비스는 재택근무가 매우 어렵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고,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또한 이러한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재택근무의 현황과 희망 근로자 수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받아들이고 더 확대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그 고임금 직종에서 이런 재택근무의 추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통행량이 전반적으로 줄고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통행량은 한 18% 줄었고, 대중교통의 이용객은 23%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OECD 이제 ITF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 다 이 그 드라이빙 볼륨하고 PT 볼륨, 이게 이제 퍼블릭 트랜짓 그 대중교통 이용객 수인데, 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감염 위험이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슬라이드를 여러분과 같이 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교통에 있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결성, 접근성, 안전성,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멀티모델리즘, 그리고 탄소 저감, 또 토지 이용과 연계된 지역 발전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중요한 또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좋은 내용으로 강연을 해주신 김경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